엄마, 또 사람 믿다가 힘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딸이 그렇게 물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이혼하고 나서 혼자 지낸 세월이 꽤 됐습니다. 처음엔 조용한 게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들어오지 않으면 나갈 일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저녁이 문제였습니다. 밥솥에 남은 찬밥, 손도 안 간 반찬통, 혼자 켜놓은 TV. 그 공기가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더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그러다 딸 손에 이끌려 들어간 골목 국밥집 하나가 제 저녁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말없는 사장의 짧은 한마디가 이상하게 집에 와서도 남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겁이 났어요. 또 상처받을까봐, 또 제가 틀렸을까봐. 딸도 반대했고 믿는 게 맞는 건지 도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왜 그 문을 다시 열었을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복이 닿길 바라겠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배운 건 밥을 혼자 차리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밥 짓고 반찬 하나 꺼내고 상 차리고 손이 가는 대로 하면 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밥을 2공기 지으면 1공기가 남고 1공기만 지으면 그 양이 왜 그렇게 초라해 보이던지요. 반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치 한 가닥, 멸치볶음 조금. 누가 와서 더 먹을 것도 아닌데 자꾸 접시가 비어 보였어요. 밥상보다 더 힘든 건 저녁 공기였습니다. 낮엔 그래도 괜찮았어요. 마트에 장도 보러 가고 동네 한 바퀴 걷고 아파트 경비실 아저씨한테 인사도 하고 몸이 움직이는 동안은 혼자라는 게 그렇게까지 크게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해가 넘어가고 나서부터가 문제였어요. 불을 켜도 집안이 환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구석이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혼자 앉아 있는 소파, 2사람 쓰던 식탁에 한쪽만 당겨놓은 의자, 싱크대에 달랑 하나 놓인 수저. 그것들이 한꺼번에 눈에 밟혔어요. 그래서 저는 TV 볼륨을 조금 높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하면 숨이 답답했거든요. 아무도 없는 집에서 소리가 없으면 제가 여기 있다는 게 실감이 안 났어요. 이상하게 들리시죠? 저도 압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었어요. 드라마 소리, 뉴스 소리, 심지어 홈쇼핑 진행자 목소리까지 그냥 사람 소리가 들려야 숨이 좀 쉬어졌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이 뭘 먹고 어디 가고 뭘 사고 저랑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인데도 그 소리가 집안을 채워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지낸 세월이 5해였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저는 그 안에서 혼자 사는 방식을 나름대로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아침엔 일찍 일어나 커피 한 잔 마시고 낮엔 몸을 바쁘게 굴리고 저녁엔 TV 소리로 집을 채우고 밤엔 일찍 불 끄고 눕는 것. 그게 제 하루였습니다. 누가 봐도 별 탈 없이 사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믿으려 했고요. 딸 수진이가 가끔 들렀어요. 엄마, 혼자 있지 말고 경로당이라도 좀 나가봐요. 아니면 문화센터라도. 저는 그때마다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나 혼자 잘 지낸다고, 걱정 말라고. 수진이도 그 말을 믿는 것 같진 않았지만 딸 처지에서 더 강하게 붙잡기도 어려웠겠지요. 저도 그걸 알면서 일부러 밝은 척 했으니까요. 그러다 그날이 왔습니다. 비가 내리는 저녁이었어요. 장마도 아니고 가을비도 아닌 계절이 바뀌는 틈새에 오는 그런 비였습니다. 바깥이 금방 어두워지고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저는 냉장고를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사흘 전에 만들어둔 두부조림,
뚜껑도 안 열린 멸치볶음, 한쪽 끝이 말라가는 깍두기. 반찬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젓가락이 안 갔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그날따라 밥 짓는 게 귀찮은 게 아니라 그냥 싫었어요. 혼자 상 차리고 혼자 앉아서 혼자 먹고 혼자 치우는 그 과정이 그날은 유독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그때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퇴근하는데 근처야. 밥 먹었어요? 아직? 그럼 같이 먹자. 나 그쪽으로 갈게요. 수진이 목소리를 들으니까 괜히 목이 잠겼어요. 별말도 아닌데 오늘 같이 먹자는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반갑던지요. 얼른 냉장고 문을 닫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창피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빨리 움직이면서 그 기분을 털어냈어요. 수진이가 골목 어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씌워주면서 엄마 여기서 조금만 걸어가면 국밥집 있어요. 거기 국물이 진해서 좋아요 했어요. 저는 그냥 따라 걷기만 했습니다. 빗속에서 딸 옆에 붙어 걷는데 그것만으로도 발이 가벼웠어요. 골목을 두어 번 꺾으니까 작은 가게가 나왔습니다. 간판은 크지 않았어요. 흰 바탕에 검은 글씨 상호만 적혀 있는 소박한 간판이었는데 문을 당기니까 뜨거운 김이 확 밀려 나왔습니다. 사골 끓는 냄새, 젖은 우산 냄새, 그리고 어딘가 오래된 나무 냄새가 한데 섞여 있었어요. 좁지만 꽉 찬 느낌이었습니다. 테이블이 5개쯤 있었는데 손님이 서너 명 앉아서 말없이 국을 먹고 있었어요. 자리를 잡고 앉으니까 사장이 나왔습니다. 60 초중반쯤 돼 보였어요. 키가 크지 않고 앞치마를 두르고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생김새가 어떻다기보다는 분위기가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수진이가 국밥 둘 달라고 하니까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들어갔습니다. 별 인상 없이 지나쳤어요. 그냥 오래 장사한 사람이 움직이는 방식으로 조용히 일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뚝배기가 나왔을 때 저는 먼저 국물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뜨거웠어요. 그리고 짜지 않았습니다. 첫 모금에 목이 확 열리는 것 같은 오래 끓인 것만 낼 수 있는 그 깊은 맛이 났어요. 저도 모르게 숨을 내쉬면서 한 숟가락 더 떴습니다. 수진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직장 이야기, 요즘 집 근처 공사 소리가 너무 크다는 이야기,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밥이 잘 넘어갔습니다. 국물을 1번, 2번, 3번. 뚝배기를 거의 비웠어요. 그러다가 손이 멈춘 게 깍두기를 집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깍두기를 젓가락으로 집으려다가 저도 모르게 그냥 내려놨어요. 뭔가를 생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잠깐 멈춰서 이 뜨거운 뚝배기 앞에 앉아 있는 게 이상하게 낯설었어요. 나쁜 낯설미 아니라 오랫동안 없었던 뭔가가 있는 것 같은 느낌.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랬습니다. 사장이 그때 옆을 지나가다가 잠깐 멈췄어요. 테이블을 보더니 별 표정도 없이 그냥 말했습니다. 식기 전에 조금만 더 드세요. 과한 친절이 아니었어요. 불쌍하게 보거나 뭘 챙겨주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 장사한 사람이 손님 테이블 지나치면서 아무렇지 않게 건네는 생활 속 말투 같은 거였어요. 그러고는 바로 다른 테이블로 갔습니다. 근데 그 말이 이상하게 걸렸어요. 뭐가 걸린다기보다 그 말투가 낯설었습니다. 누가 제 밥속도를 신경 써준 게 언제였는지 생각이 안 났거든요. 권하는 것도 아니고 걱정하는 척하는 것도 아닌데 그 짧은 한마디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저는 그냥 숟가락을 다시 들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수진이가 계산을 하러 가는 동안 저는 혼자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뚝배기 안에 국물이 조금 남아 있었는데
그걸 들여다보다가 가게 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사장은 다른 손님 그릇을 조용히 치우고 있었어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처럼요. 주방에서 그릇 씻는 소리가 들렸고 가게 안은 말소리보다 국 끓는 소리가 더 컸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시끄럽지 않아서요. 누가 뭘 물어보거나 말을 걸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각자 밥 먹고 각자 앉아 있는데 혼자가 아닌 것 같은 온도가 있었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데 그게 그날 그 가게 안공기였어요. 집에 돌아온 건 저녁 8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수진이가 택시를 잡아주고 먼저 갔어요. 현관불을 켜고 들어서니까 집이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조용함이 조금 달랐어요. 전처럼 무겁지가 않았거든요. 뭐가 달라진 건지 딱 집어 말하기가 어려웠는데 일단 TV를 안 켰습니다. 소파에 그냥 앉아서 빗소리만 들었어요. 냉장고를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밥 생각이 없었어요. 국밥집에서 뚝배기를 거의 다 비웠으니까요. 근데 냉장고 문을 닫으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국물이 조금 남아 있었는데 다 마실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요. 그게 왜 마음에 걸리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국이 맛있어서겠지 하고 싱크대 앞에 서서 물 한 잔 마셨어요. 근데 부엌 불 끄고 방으로 들어가면서도 그 짧은 한마디가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식기 전에 조금만 더 드세요. 오래된 말 같았어요. 특별한 것도 없는데 그 말이 집에 와서도 남는다는 게 어색했습니다. 저는 이불을 당겨 덮으면서 그냥 덮어두기로 했어요. 별거 아닌 거라고, 국이 맛있어서 그런 거라고, 다음 날 되면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잊어지지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는데도 저녁만 되면 그 국밥집 뚝배기 김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국물 냄새, 작은 가게 안온도,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건넨 말투. 제가 그게 뭔지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다는 걸 사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냥 밥이 맛있었던 게 아니라는 걸요. 그걸 인정하기가 무서웠습니다. 다시 누군가를 생각한다는 게, 다시 기대를 건다는 게, 그게 또 어떻게 끝날지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더 덮어두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비겐 저녁 저는 결국 그 골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일부러 간 게 아니라고 스스로 말했어요. 마트 다녀오는 길이 거기를 지나는 거라고요. 근데 가방을 들고 골목 어귀에 서서 가게 불빛을 봤을 때 발이 멈췄습니다. 그 불빛이 왜 그렇게 따뜻해 보였는지 저는 아직도 설명을 못하겠어요. 발이 먼저 움직였어요. 머리로는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골목 어귀에서 가게 불빛을 보는 순간 몸이 먼저 방향을 틀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문 앞까지 걸어가 있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따뜻한 김이 서려 있었고 안쪽에서 국 끓는 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저는 잠깐 거기 서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뭔가를 확인하는 척 그냥 잠시 멈춘 거라는 걸 스스로한테 납득시키면서요. 그러다가 그냥 문을 당겼습니다. 점심도 아니고 저녁 7시 반이었어요. 애매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손님이 몰리는 시간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한산한 시간도 아닌 딱 그 사이였어요. 테이블 두어 개에 손님이 앉아 있었고 사장은 주방 쪽에서 그릇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니까 고개를 들었어요. 알아보더라고요. 뭔가를 반색하거나 반갑다고 티를 내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한번 봤다가 앉으세요 했습니다. 저는 저번에 앉았던 자리 근처에 앉았어요. 사장이 잠시 후 나오더니 메뉴판을 내려놓지 않고 그냥 물었습니다. 국밥으로 드릴까요? 아니면 콩나물 국밥으로 드릴까요?
저는 국밥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장이 잠깐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오늘은 콩나물 국밥 드시는 게 낫겠습니다. 속이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뭔가가 이상했어요. 제가 속이 불편하다고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저녁을 굶다가 온 것뿐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을까 싶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얼굴이 좀 창백했던 것 같아요. 아침을 거르고 낮에 커피만 마셨으니까요. 그 사람 눈에 그게 보였던 거겠지요. 콩나물 국밥이 나왔습니다. 사골 국밥보다 맑고 가벼운 국물이었어요. 콩나물이 아삭하게 씹혔고 국물이 짜지 않고 시원했습니다. 한 숟가락 뜨니까 속이 확 풀리는 것 같았어요. 제가 왜 이걸 고르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요. 저는 혼자 먹으면서 가게 안을 조금씩 살펴봤습니다. 깔끔하진 않지만 지저분하지도 않은 가게였어요. 테이블마다 물컵이 뒤집어서 올려져 있었고 냅킨 통이 반듯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메뉴판은 벽에 붙어 있었는데 종류가 많지 않았어요. 국밥, 콩나물 국밥, 순대국밥, 그게 다였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팔지 않고 한 가지를 오래 팔아온 가게 같은 느낌이 났어요. 사장은 주방과 홀을 오가면서 손님 그릇을 치웠습니다. 말을 걸거나 눈을 맞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신경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의식해서 안 본다기보다 그냥 각자 자기 일을 하면서 공간을 나누는 사람 같았거든요. 불편하지 않은 거리감이랄까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물컵이 비었는데 제가 주위를 둘러보기도 전에 물이 채워졌어요. 사장이 물주전자를 들고 테이블 사이를 지나가다가 제 컵이 비어 있는 걸 보고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줬습니다. 물 더 드릴까요 같은 말도 없이요. 그냥 지나가다 본 거고 지나가다 채워준 거였어요. 저는 고맙습니다 했더니 사장은 그냥 고개만 한번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집에 오면서 그게 생각났어요. 물 한 잔인데 말 한마디 없이 채워준 것뿐인데 이상하게 그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큰 친절이 아니었어요. 요란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보고 했을 뿐인데 그 자연스러움이 낯설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마음에 걸렸어요. 며칠 뒤에 또 갔습니다. 이번엔 포장을 해가려고 했어요. 집에서 먹으려고요. 그러면 그냥 밥집에 다니는 거지 뭔가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도 참 이상한 식으로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포장을 부탁했더니 사장이 봉투를 챙기면서 말했어요. 드시고 가시는 게 낫지 않으세요? 포장하면 국물이 식어요. 괜찮아요. 집에서 먹을게요. 사장이 더 붙잡지는 않았습니다. 봉투에 국밥을 담더니 잠깐 뭔가를 꺼내서 옆에 넣었어요. 깍두기를 따로 작은 통에 담아서 국물이 안 새게 뚜껑을 꼭 닫고 봉투 안쪽에 밀어 넣는 거였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그냥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들고 나오면서 손 안에 무게를 느꼈어요. 별거 아닌 무게인데 그게 이상하게 가볍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 봉투를 풀고 깍두기 통 뚜껑을 열었을 때 국물이 한 방울도 안 새 있었어요. 꼭 눌러 닫은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오래 보게 되던지요. 밥을 다 먹고 통을 씻으면서 저는 또 그 사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냥 밥집 사장인데 그 사람이 사람을 챙기는 방식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요란하지도 않고 말이 많지도 않은데 보고 있는 게 느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저는 오랫동안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몰랐던 거겠지요. 그 무렵에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즘 밖에서 자주 드세요? 카드 내역 보니까 밥집이 몇 번 찍히던데. 저는 얼버무렸어요. 집에서 해먹기 귀찮을 때
한 번씩 나가는 거야. 어느 집이요? 그냥 동네 국밥집.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무언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딸이라는 게 말로 표현 안 해도 분위기를 아는 게 있거든요. 엄마, 괜히 정 붙이지 마요. 또 상처받으면 더 힘들어요. 저는 무슨 소리야, 그냥 밥집이야 라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알겠어요 하고 끊었습니다. 근데 그 짧은 말이 귀에 걸렸어요. 또 상처받으면. 그 말이요. 저도 그게 무서웠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그 골목 앞까지 갔다가 멈췄습니다. 가게가 보이는 데까지 걸어갔는데 유리문 안쪽으로 사장이 테이블을 닫고 있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할지, 그냥 돌아가야 할지. 수진이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괜히 정 붙이지 말라고. 또 상처받으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었어요. 이혼하고 5해 동안 저는 누군가한테 기대를 걸었다가 실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크게 믿었다가 크게 다친 것도 있었고, 작게 기댔다가 조용히 돌아선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음이 뭔지 알면서도 그 끝이 어떻게 될지도 알 것 같아서 무서웠어요. 발이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유리문 안쪽에서 사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 너머로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그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얼른 걸어가야 하나, 그냥 들어가야 하나. 근데 사장이 저를 보고도 반응을 크게 하지 않았어요. 손을 흔들거나 부르거나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잠깐 보더니 다시 테이블 닦는 손을 움직였어요. 모른 척이 아니라 봤는데 기다려주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내 선택이라는 듯이요. 그게 오히려 더 마음에 걸렸어요. 붙잡으려 들거나 눈으로 끌어당기거나 하지 않는데 그 무심한 것 같은 태도가 왜 더 편하게 느껴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는 한참을 골목 어귀에 서 있다가 결국 돌아섰어요. 집에 와서 저녁을 대충 때웠습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 사서 서서 먹었어요. 그게 배가 찰 리가 없었는데 그날은 더 사 먹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속이 허했어요. 배가 아니라 다른 어딘가가요.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뭔가 밥 한 번 더 먹으러 갔다가 고개만 숙인 사람한테 왜 이렇게 마음이 쓰이는 건가? 수진이 말처럼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그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그런데 눈을 감으면 깍두기 국물 안색의 뚜껑을 꼭 닫던 그 손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한 일인데 그게 왜 이렇게 오래 가는지요. 며칠을 안 갔습니다. 작정하고 끄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안 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골목을 일부러 돌아서 다니면 마주칠 일도 없고 마주치지 않으면 생각도 줄어들 거라고요. 그렇게 스스로한테 말했어요. 근데 저녁이 문제였습니다. 동네 분식집에 가봤어요. 김치찌개 100반을 시켰는데 찌개가 너무 짰습니다. 물을 2잔 마셨는데도 입안이 얼얼했어요. 억지로 반 정도 먹고 나왔습니다. 다음 날은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샀어요. 뜨거운 물 붓고 기다리는 3분이 이상하게 길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을 때 올라오는 그 싸구려 냄새가 그날따라 유독 처량하게 느껴졌어요. 사흘째 되던 날은 아예 저녁을 건넜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뭔가를 사러 나가는 것도 귀찮고 집에서 해먹자니 혼자 냄비 꺼내는 것도 귀찮고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이게 뭔가 싶었어요. 밥 한 끼가 이렇게 무거운 일이 돼버렸나 싶어서요. 그러다 나흘째 저녁 결국 그 골목 앞에 섰습니다. 일부러 간 거 맞아요. 이번엔 스스로한테 변명도 안 했습니다. 그냥 갔어요.
문을 열었더니 사장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 안 왔냐고 묻지도 않고 오랜만이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리를 눈으로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오늘은 밥이 조금 늦게 됩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게 다였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서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왜 안 왔냐는 말이 없었어요. 섭섭하다는 눈치도 없었고요. 그냥 오늘 밥이 늦는다고 그것만 말했어요. 그 담백함이 이상하게 숨을 트이게 했습니다. 뭔가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았거든요. 새로 지은 밥이 나왔을 때 아직 뜸이 덜 빠진 것처럼 김이 많이 올랐어요. 국물을 한 모금 떴는데 따뜻했습니다. 며칠 동안 대충 때운 것들이랑 온도가 달랐어요. 뚝배기를 두 손으로 감쌌더니 손바닥까지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그냥 한동안 그러고 있었어요. 먹지 않고 그냥 온기를 느끼면서요. 손님이 거의 빠진 늦은 시간이었어요. 테이블에 저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사장이 의자를 하나 당겨 카운터 옆에 앉더니 뭔가 장부 같은 걸 들여다봤어요.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릇 소리도 없고 손님 소리도 없고 그냥 국 끓는 소리만 낮게 들렸어요. 저는 그 조용함 속에서 뜬금없이 말을 꺼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제일 싫어요. 말하고 나서 제가 더 놀랐어요. 왜 그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계획한 것도 아니고 뭔가를 털어놓으려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그 말이 먼저 나왔어요. 사장이 장부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잠깐 있다가 말했어요. 저도 장사 끝나고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았어요. 위로도 아니었고 같은 처지라고 강조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한 문장이었어요. 근데 그 한 문장 때문에 둘이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국물을 한 숟가락 더 떴고 사장은 장부를 덮었어요. 숟가락 소리만 가끔 났습니다. 웃지도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그냥 각자 앉아 있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가끔 늦은 시간에 갔어요. 손님이 빠진 시간, 가게가 조용해지는 시간에요. 사장이 문 닫을 준비를 할 때쯤이면 남은 반찬을 조금 싸줄 테니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사양했어요. 그러다 두 번째에는 받았고 세 번째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깍두기 조금, 멸치볶음 한 줌, 가끔은 그날 남은 국을 작은 통에 담아서요. 포장 봉투에 넣어주면서 사장은 별말을 안 했어요. 저도 별말을 안 했습니다. 그냥 고마워요 했고 사장은 들어가세요 했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근데 그 반찬통을 냉장고에 넣으면서 저는 이상한 걸 느꼈어요. 냉장고 안이 달라 보였습니다. 전에는 제가 만들다 만 것들, 오래된 것들만 있었는데 누가 챙겨준 것이 하나 들어오니까 다른 느낌이었어요. 채워진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음식 때문이 아니라 그게 거기 있다는 사실 때문에요.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가 일찍 퇴근하다가 그 골목을 지나갔나 봐요. 저랑 사장이 가게 앞에서 잠깐 서서 이야기하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집에 와서 수진이 얼굴이 딱 굳어 있었어요. 뭔가를 참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모른 척 하려다가 수진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엄마, 밥집 사장이 엄마 외로움까지 책임져 줘요? 말이 날카로웠어요. 수진이답지 않게 직접적으로 찔렀습니다. 저는 뭔가를 반박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화가 난 게 아니었거든요. 그 말이 틀린 것 같지 않아서 오히려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처음엔 다 괜찮아 보여요. 엄마도 알잖아요. 수진이가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식탁 앞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뭘 걱정하는지 알았어요. 제 전 결혼 생활이 어땠는지, 그 뒤로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딸은 다 봤으니까요. 엄마가 또 상처받는 걸 보고 싶지 않은 거겠지요. 그 마음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억울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밥집에 다녔을 뿐인데 왜 벌써 걱정이냐고요. 근데 그 억울함이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사실 저 자신도 겁이 나 있었으니까요. 딸이 말하기 전부터 제가 먼저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며칠 동안 또 안 갔습니다. 이번엔 더 독하게 마음 먹었어요. 그냥 안 가면 돼. 밥집이야, 밥집. 다른 데 가서 먹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그러다 그날 저녁이 됐어요. 마트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장을 봐서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는데 골목 어귀에서 국밥집 방향으로 어떤 여자가 걸어가는 게 보였어요. 빠른 걸음이었습니다. 가게 앞에서 멈추더니 문을 세게 당겼어요. 저는 마트 봉투를 든 채로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그 여자가 들어가는 걸 봤어요. 멀어서 얼굴은 잘 안 보였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발걸음이 거칠었고 어깨가 앞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기분 좋게 들어가는 사람의 모양이 아니었어요. 저도 모르게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게 앞까지 갔을 때 유리문 너머로 안이 조금 보였어요. 그 여자가 카운터 쪽에 서서 뭔가를 말하고 있었고 사장이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 손님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손님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그 여자가 카운터 위를 손으로 짚으면서 말했어요. 내 그릇 아직 여기 있죠? 목소리가 밖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그 여자가 누군지는 몰랐지만 말투와 태도에서 뭔가 짐작이 됐습니다. 가게에 자기 물건이 있다는 것, 그 물건을 가지러 왔다는 것, 그리고 그 방식이 오랫동안 이 공간에 자기 자리가 있었던 사람의 것이라는 게요. 사장이 뭔가를 말했는데 목소리가 낮아서 안 들렸어요. 그 여자가 짧게 받아치더니 카운터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사장이 뒤로 들어갔다가 뭔가를 들고 나왔어요. 상자 같은 거였습니다. 그 여자가 받아서 확인하더니 다른 말 없이 나왔어요. 저는 얼른 옆으로 비켰습니다. 그 여자가 저 옆을 지나쳤어요. 가까이서 보니 저보다 꽤 어렸습니다. 50 안쪽인 것 같았어요. 저를 보지도 않고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뒷모습이 사라지는 걸 보면서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나중에 동네에서 조금 아는 분한테 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태식 씨 전처라는 걸요. 오래전에 헤어졌는데 가게 관련 서류 문제가 아직 완전히 정리가 안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끔 왔다 간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이 싸늘해졌습니다. 오래전에 헤어졌다고요. 그런데 왜 아직 가게에 그 사람 그릇이 있는 거죠? 왜 연락이 끊기지 않은 거죠? 서류 문제라고요.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제가 너무 앞서간 건지도 몰랐어요. 별로 한 것도 없었습니다. 밥 먹으러 다닌 것뿐이고 반찬 몇 번 받은 것뿐이에요. 근데 그게 마음속에서 작게 자라고 있었다는 걸 전철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자라고 있으니까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진 거겠지요. 저는 그날 밥값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나와버렸습니다. 사장이 눈치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골목을 걸어 나왔습니다. 마트 봉투가 손에 들려 있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무겁던지요. 집에 와서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불도 안 켰어요. 어두운 거실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역시 또 이런 거였구나. 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제가 괜히 기대한 거였구나. 수진이 말이 맞았구나. 잠깐 무언가를 꿈꿨던 것 같았는데
그게 너무 민망했습니다. 나이가 얼만데 밥집 사장한테 마음이 간다고 혼자 설레고 있었나 싶어서요. 핸드폰을 들었다 놓았다 했어요. 수진이한테 전화할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내가 그래서 뭐라고 할 건데 내 말이 맞았다고? 그 말을 입 밖에 내기가 싫었어요. 그냥 조용히 덮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밤 10시가 넘어서 핸드폰 화면이 켜졌어요. 문자였습니다. 발신인을 보니 사장 이름이었어요. 저는 한동안 화면만 봤습니다. 열어야 할지 말지를 생각했어요. 열면 뭔가가 시작될 것 같고 안 열면 없던 일이 될 것 같았거든요. 결국 눌렀습니다. 짧은 문자였어요. 딱 2줄이었습니다. 숨기지 않겠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그 2줄을 여러 번 읽었어요. 숨기지 않겠다는 말이 변명하겠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해명하려는 것도 오해를 풀겠다고 달려드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말씀드릴 게 있다고 그것만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어요. 이 사람을 만나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만나면 또 뭔가가 달라지고 달라지면 또 기대가 생기고 기대가 생기면 또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 생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2줄이 마음 한편을 건드렸어요. 숨기지 않겠다는 사람을 저는 살면서 얼마나 만났던가요? 며칠을 망설였어요. 문자를 받은 날 밤엔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이불을 덮었다 걷었다 하면서 만나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반복했어요. 만나면 뭔가를 들어야 하고 들으면 또 판단을 해야 하고 판단을 하면 또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다 무서웠습니다. 차라리 그냥 안 만나고 끝내는 게 편할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런데 낮이 되면 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숨기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말이 자꾸 걸렸거든요. 변명하겠다는 사람은 먼저 전화를 했을 거예요. 아니면 긴 문자로 설명부터 늘어났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말씀드릴 게 있다고만 했습니다. 짧고 건조하게요. 그 방식이 이 사람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를 포장하거나 앞서가지 않는 사람이라는 게 그동안 보면서 느낀 거니까요. 결국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일찍 가게로 갔습니다. 문 열기 전 시간이었어요. 오전 10시가 안 된 시간이라 간판 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사장이 나왔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손에 행주를 들고 있었습니다. 준비하던 중이었겠지요. 저를 보더니 문을 더 열고 들어오라고 했어요. 가게 안은 손님이 없으니까 더 조용했습니다. 의자가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었고 바닥이 막 쓸려 있었어요. 사장이 의자 하나를 내려놓으면서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앉았어요. 긴장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 나올지 몰랐거든요. 사장이 맞은편에 앉았어요. 물 한 잔을 내밀면서 둘러대지 않았습니다. 첫 마디부터 바로 말했어요. 전처랑은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저는 가방 손잡이를 쥐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게 보증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이 가게 처음 낼 때 전처 명의가 일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걸 정리하는 과정이 길어졌습니다. 서류 때문에 연락이 완전히 끊기지 못했어요.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어요.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변명하는 사람이 말하는 속도가 아니었어요. 뭔가를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사람이 말하는 속도였습니다. 어젯밤에 그릇 가져간 건 가게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물건이에요. 그게 있는 동안은 연락이 끊기지 않았는데 그게 나가면서 이제 개인적인 연결고리는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를 따져보려 했어요. 맞는 말인지 포장인지 진짜인지. 근데 이 사람 표정이나 말 속도에서 꾸며낸 것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해달라고 당기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있는 것을 있는 대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보다 더 눈에 들어온 건 따로 있었어요. 사장이 말을 마치더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뭔가를 찾더니 화면을 저한테 보여줬어요. 날짜가 적혀 있는 일정이었는데 세무사무소 예약과 관리사무소 방문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미 날짜를 정해둔 거였어요. 제가 오기 전에, 제가 만나자고 하기도 전에 이미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다가 눈을 들었어요. 언제 잡은 거예요? 어제요. 어제. 그 여자가 그릇을 가져간 그날, 이 사람은 이미 다음 단계를 정해놨던 거였습니다. 저한테 설명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해야 할 일이라서 한 거였어요. 가슴 어딘가가 조금 풀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장이 핸드폰을 들어 전화를 걸었어요. 연결이 되더니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말투로 말했어요. 가게 일 말고 개인 연락은 오늘로 끝내겠습니다. 짧았어요. 상대방이 뭐라고 했는지는 들리지 않았는데 사장은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서류 정리는 다음 주 안으로 마무리됩니다. 그 이후로는 연락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감정이 없었습니다. 화를 낸 것도 아니고 미안하다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흐린 여지도 감정 싸움도 없이 그냥 짧고 정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예전 결혼 생활이 떠올랐거든요. 전 남편은 말이 먼저였어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먼저 말로 풀겠다고 했습니다. 이해해달라고, 설명을 들어달라고, 기다려달라고요. 그런데 정작 정리는 늘 제 몫이었어요. 서류도, 연락도, 관계를 끊는 일도 다 제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말은 많았는데 행동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반대였습니다. 설명보다 먼저 일정을 잡고 해명보다 먼저 전화를 끊었어요. 말이 아니라 순서를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낯설었어요. 낯선데 이상하게 안심이 됐습니다. 사장이 일어나더니 창고 쪽으로 갔어요. 잠시 후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상자였는데 그 안에 물건 몇 개가 들어 있었어요. 사장이 그걸 테이블 옆에 내려놓더니 말했습니다. 창고에 남아있던 거예요. 오늘 보낼 겁니다. 저는 그 상자를 봤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미 다 정리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저는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왜 저한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장이 저를 봤습니다. 숨기면 나중에 더 복잡해지니까요. 그 말이 참 단순한데 마음에 꽂혔어요. 숨기면 나중에 더 복잡해진다. 당연한 말인데 그 당연한 걸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요. 저는 살면서 숨기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나중에 드러나면 그때 가서 수습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요.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가게를 나오면서 뭔가를 정리하려 했어요. 마음속에서요. 이 사람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근데 딱히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뭔가가 달라졌다는 것, 그것만 느꼈어요. 수진이는 여전히 완고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한테 오늘 있었던 일을 조금 이야기했어요. 다 말하지는 않고 서류 정리가 됐다는 것, 연락이 끊겼다는 것 정도만요. 수진이가 들으면서 표정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저런 거 다 처음뿐이야. 한숨처럼 나온 말이었어요. 딱 잘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걱정이 섞인 말투였습니다. 저는 그 말에 예전 같으면 바로 움츠러들었을 거예요. 딸이 걱정하면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내가 또 틀린 건가 싶어서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수진이 말을 듣긴 들었어요. 흘려버린 게 아니라요. 근데 그 말이 제 결정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딸 말에 바로 휘둘리지 않았어요. 그게 저한테 작은 변화였습니다. 조용히 생각을 굳혀가던 날들이었어요. 며칠이 더 지나면서 저는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식을 올리거나 사진을 찍는 결혼이 아니었어요. 그런 걸 할 나이도 그런 걸 원하는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류로 정리를 하는 것, 둘이 같은 공간에서 살겠다는 걸 공식으로 남기는 것. 그게 제가 원하는 방식이었어요. 구청 민원실에 갔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플라스틱 의자에 나란히 앉아서 기다렸어요. 번호가 불리면 창구로 가서 서류를 넘기고 담당자가 확인하는 동안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어요. 주변에서 박수를 치는 것도 없었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류를 내고 도장을 찍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과정이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란하지 않은 게요. 제 나이에 맞는 방식으로 조용하고 단단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 그게 이번 선택이었어요. 구청 밖을 나오면서 하늘을 봤습니다. 별 감흥이 없을 줄 알았는데 손이 조금 떨렸어요. 기분 좋은 떨림이었는지 긴장해서 오는 떨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둘 다였던 것 같아요. 태식 씨 집에 처음 들어선 건 그 주말이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순간부터 긴장이 됐습니다. 낯선 공간에 들어가는 게 설레는 게 아니라 뭔가를 잘못 건드릴까봐 조심스러웠어요. 수저는 어디 있는지, 냄비는 어디 두는지, 여기선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는지, 그것들이 다 모르는 것들이었거든요. 신발 정리를 하고 일어서는데 태식 씨가 말했어요. 부엌은 편한 쪽으로 쓰세요. 제 방식에 맞출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제 방식에 맞출 필요 없다고요. 그 말이 참 가벼운 것 같은데 가볍지 않았어요. 같이 사는 사람한테 맞춰야 한다는 압박이 얼마나 무거운 건지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그 무게를 처음부터 없애주는 말이었어요. 저는 부엌 문을 열어봤습니다. 깔끔하지는 않았어요. 냄비가 2개 올려져 있었고 수저통이 한쪽에 있었고 도마가 싱크대 옆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오래 혼자 산 사람의 부엌이었어요. 정돈돼 있기는 했는데 여백이 없었습니다. 혼자 쓰기에 맞춰진 공간이었어요. 저는 거기 서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게 될까? 이 공간이 나한테 편해질까? 또 눈치를 보는 날이 올까? 질문이 많았어요. 근데 답은 없었습니다. 그냥 살아봐야 아는 거겠지요. 태식 씨가 옆에서 물었어요. 밥 먹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그날의 첫 번째 저녁이었어요. 같이 사는 게 어떤 건지 저는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오래 혼자 살다 보면 몸에 밴 것들이 생겨요. 냉장고 문 여는 방식, 수건 거는 위치,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로 하는 일. 그게 다 제 방식으로 굳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같이 사는 공간에서는 그게 다 조율이 필요한 것들이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조율이 사실 제일 피곤한 부분이에요. 첫 주는 제가 많이 조심했습니다. 컵 하나를 놓을 때도 어디 두는 게 맞는지 한 번 더 봤어요. 수저통 방향이 원래 어떻게 돼 있었는지, 냄비 뚜껑은 어느 쪽에 두는지, 수건은 어떻게 접어서 거는지. 제가 먼저 틀을 바꾸지 않으려고 조심했습니다. 괜히 제 방식대로 해놓았다가 태식 씨가 불편해하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태식 씨가 정말 간섭을 안 했어요. 아침에 제가 국을 데우다가 흘린 적이 있었는데 태식 씨가 와서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행주를 집어서 자기가 닦았어요. 제가 미안하다고 했더니
괜찮습니다 하고 다시 앉았어요. 더 말이 없었습니다. 지적하지 않았고 표정도 바뀌지 않았어요. 제가 끓인 국이 싱거웠던 날도 있었어요. 태식 씨가 한 숟가락 떠먹더니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소금통을 자기 쪽으로 당겨서 조금 넣었어요. 싱겁다고 하지도 않았고 간이 어떻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조절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상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지적받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편한 거였구나 싶었어요. 예전엔 밥 한 끼를 해도 간이 어떻다, 반찬이 이게 뭐냐, 왜 이걸 했냐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이 그러는 거라고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냥 말없이 소금통 당기는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 날들이 조금씩 쌓였어요. 같이 사는데도 이렇게 조용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숨죽이는 조용함이 아니라 각자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조용함이요. 태식 씨는 가게 준비를 하러 나가고 저는 집안을 정리하고 저녁에 태식 씨가 돌아오면 같이 밥을 먹고 그 리듬이 조금씩 몸에 익었어요. 그런데 딱 평온해지려는 순간 이번엔 밖에서 끼어들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태식 씨 가게에 잠깐 들렀다가 나오는 길이었어요. 점심 장사가 끝날 무렵이었는데 가게 단골로 보이는 분들이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인사를 하고 나오려는데 가게 앞에서 그 사람을 마주쳤어요. 전처였습니다.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 사람이 저를 위아래로 한번 봤습니다. 그러더니 가게 안쪽을 향해서 말했어요. 제가 들으라는 건지 그냥 하는 말인지 모르겠는 목소리로요. 아직도 내가 손댄 가게에서 장사하면서 새 여자랑 잘도 사네. 가게 안에 남아있던 단골 손님들 귀에 다 들렸을 거예요. 저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이런 자리에서 받아치면 더 커진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냥 지나쳐야 한다는 걸요. 근데 몸이 굳어서 발이 안 떨어졌습니다. 전처는 더 말하지 않고 지나갔어요. 골목을 돌아서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창피한 건지, 화가 난 건지, 아니면 그냥 무서운 건지, 뭔지 모르겠는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가게 안이 신경 쓰였어요. 그 말을 들은 단골 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동네에 소문이 어떻게 퍼질지. 이런 동네는 한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 하루 만에 다 퍼지거든요. 저는 그 생각을 하니까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건가 싶은 마음이 올라왔어요. 집에 와서도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손댄 가게, 새 여자, 그 말투에 담긴 것들이요. 무시하려 해도 무시가 안 됐어요. 자꾸만 그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 그날 저녁 수진이까지 전화를 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디서 들었는지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내가 괜히 걱정한 줄 아냐? 저는 전화를 들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엄마, 동네에서 저런 소리 들을 거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렸잖아요. 수진이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라 실망한 사람이 말하는 톤이었어요. 그게 더 아팠습니다. 화를 내면 맞서기라도 할 텐데 실망한 목소리엔 대꾸할 말이 없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방에 앉았어요. 짐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옷장 옆에 세워둔 거였어요. 아직 다 풀지 않은 것들이 몇 개 남아 있었거든요. 저는 그 가방을 보다가 손이 갔습니다. 지퍼를 잡았어요. 역시 너무 빨랐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또 판단을 잘못한 건가? 수진이 말처럼 이런 일이 생길 거라는 걸 알았으면서 왜 또 들어온 건가? 지퍼를 조금 열었어요. 반 정도 열렸습니다.
그날 밤 태식 씨가 가게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제가 방에 있는 걸 알았을 텐데 먼저 불러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뭔가를 하는 소리가 났어요. 물 끓는 소리가 잠깐 나다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방문을 열고 나갔어요. 태식 씨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국 2그릇이 올라와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그냥 앉으세요라고 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알고 있냐고 묻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냐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앉아서 국을 떴어요. 뜨거웠습니다. 아무 말 없이 국을 마시는데 태식 씨가 먼저 말했어요. 내일 처리할 겁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봤어요. 가게 명의 정리 마무리하고 거래처 변경도 이번 주 안으로 끝낼 겁니다. 단골분들한테는 제가 직접 말씀드려야 할 것들 정리해서 말할게요. 감정적으로 달려드는 게 아니었어요. 화를 내면서 전처 욕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저한테 미안하다며 감정을 쏟아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목록처럼 말하는 거였어요. 차갑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오히려 그게 더 믿음이 갔습니다. 감정으로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거니까요. 다음 날 태식 씨는 말한 대로 했습니다. 오전에 세무사무소에 갔다 왔고 거래처 변경 서류도 처리했어요. 전처한테는 앞으로 가게 관련 연락도 대리인을 통해서 하겠다고 서면으로 남겼습니다. 저한테 그 서류를 보여주면서 설명한 게 아니라 그냥 했어요. 나중에 제가 어떻게 됐냐고 물었을 때 담담하게 말해줬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들으면서 방에 들어가 짐가방을 봤어요. 반쯤 열려있던 지퍼가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잠깐 그 앞에 서 있다가 지퍼를 끝까지 닫았어요. 그러고 옷장 위로 올려놨습니다. 그날은 거기까지였어요. 그러고 며칠이 지났는데 어지럼증이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눈앞이 핑 돌았어요. 벽을 짚고 서서 잠깐 기다렸는데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태식 씨가 출근하고 없는 시간이었어요. 저 혼자 동네 내과에 갔습니다. 접수를 하면서 보호자 연락처 칸이 있었어요. 볼펜을 들고 멈췄습니다. 예전에 혼자 병원 갈 때는 늘 비워뒀어요. 아니면 수진이 번호를 적었는데 딸한테 연락 가면 또 걱정할까봐 그것도 망설여졌거든요. 이번엔 손이 달랐습니다. 태식 씨 번호를 적었어요. 쓰고 나서 손이 멈췄습니다. 이 칸에 다른 사람 이름을 쓰는 게 언제였나 싶었어요.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쓰는 이름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진료가 끝나고 나왔는데 입구 쪽에서 태식 씨가 서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가게 앞치마 그대로였습니다. 가게를 누군가한테 잠깐 맡기고 온 거였어요. 저를 보더니 다가오면서 말했습니다. 장사 잠깐 맡기고 왔습니다. 그 한마디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낮게 떠 있었습니다. 목이 잠겼는데 억지로 삼켰어요. 장사 잠깐 맡기고 왔다는 말이 그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아픈 사람 옆에 있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요. 물어보지 않아도 부탁하지 않아도 그냥 오는 사람이 있다는 게요. 저는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없었는지를 그 순간 알았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태식 씨가 옆에서 걸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말이 없었어요. 그냥 나란히 걸었습니다. 바람이 조금 쌀쌀했는데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덜 추웠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옷장 위를 봤습니다. 짐가방이 거기 올려져 있었어요. 지퍼가 끝까지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가방을 한동안 봤어요.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도망이 아니라 여기 있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었거든요. 그게 작은 것 같아도
저한테는 작지 않았어요. 달라진 게 한꺼번에 오지는 않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좋아졌다거나 마음이 다 풀렸다거나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금씩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무겁고 저녁이 와도 덜 무섭고 집안 공기가 조금 달라진 것. 그런 것들이 쌓이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수진이와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딸이 반대했던 시간이 짧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결정을 바꾸지 않았고 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으니까 그 사이에 뭔가 어색한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로 할 말을 줄이는 시간이었어요. 전화를 해도 짧게 끊고 만나도 오래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풀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수진이 눈치를 보면서 제가 먼저 다가갔을 거예요. 딸이 불편해하는 게 싫어서 딸 기분이 풀리도록 제가 맞추는 쪽으로 갔겠지요. 근데 이번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었으니까요. 수진이가 걱정한 마음은 알지만 그렇다고 그 걱정이 제 선택을 틀린 것으로 만들진 않았거든요. 그냥 시간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수진이도 나쁜 아이가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또 다치는 게 무서웠던 거겠지요. 그 마음은 제가 알았습니다. 다만 그 마음을 제가 억지로 빨리 풀어줄 수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딸이 스스로 보고 느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어느 저녁에 조금 달라졌어요. 수진이가 퇴근하다가 가게 근처를 지나쳤나 봐요. 태식 씨 가게 앞을 지나가면서 안을 봤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제한테 말해줬어요. 딱히 들어가려던 건 아니었는데 유리문 너머로 태식 씨가 포장 봉투를 싸는 게 보였다고요. 별거 아닌 장면이었어요. 포장 봉투 입구를 한번 접고 깍두기 국물이 새지 않게 통 뚜껑을 꼭 눌러 닫고 봉투 안쪽에 밀어 넣는 것. 말 한마디 없이 혼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걸 수진이가 봤어요. 수진이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표정이 조금 달랐습니다. 뭔가를 인정하기 싫은데 인정이 되는 사람이 짓는 표정이었어요. 딱 잘나 좋다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경계를 완전히 내린 것도 아닌데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괜히 말을 보태면 수진이가 또 닫을 것 같았거든요. 그냥 그 침묵을 그대로 뒀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았어요. 억지로 당기지 않고 딸이 스스로 오는 속도를 기다리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태식 씨와 함께 사는 일상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아침에 태식 씨가 먼저 일어나서 가게 준비를 하러 나가면 저는 조금 더 자다가 일어났습니다. 집안을 정리하고 낮에 장을 보고 저녁엔 태식 씨가 돌아올 시간에 맞춰 밥을 지었어요. 거창한 식단이 아니었습니다. 국 하나, 반찬 2개. 태식 씨는 뭘 해도 맛있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먹었습니다. 근데 다 먹었어요. 남기지 않았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충분했어요. 가게 마감 후에 돌아오면 같이 늦은 밥을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태식 씨가 가게에서 남은 국을 가져오면 제가 밥을 새로 지어서 같이 먹었어요. 특별한 대화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손님이 많았다. 날이 쌀쌀해졌다. 저녁엔 뭐가 더 팔렸다. 그런 이야기들이요. 크지 않은 말들이었는데 그 말들이 식탁을 채웠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하는 것도 정해진 게 없었어요. 태식 씨가 할 때도 있고 제가 할 때도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일어나면 하는 식이었어요. 순서를 정하지 않았는데 어느새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것들이 그렇게 자리를 잡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태식 씨가 식탁에 앉아서 다음날 가게 준비를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마감 후라 집안이 조용했어요.
물 흐르는 소리랑 태식 씨 볼펜 소리만 낮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릇 물기를 닦다가 문득 멈췄어요. 손이 멈춘 게 아니라 생각이 멈췄습니다. 뭔가를 생각하려 한 게 아닌데 그냥 서 있다 보니 멈춰 있었어요. 전 남편과 살던 시절이 잠깐 스쳤습니다. 그때도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었어요.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하고 그릇 닦고 밥 차리고 몸은 집안에 있었는데 늘 긴장이 돼 있었습니다. 오늘 무슨 말이 나올지, 뭘 잘못했다고 할지, 어떤 표정으로 들어올지. 집이 쉬는 곳이 아니라 버티는 곳이었어요. 혼자 살던 5해도 그랬어요. 혼자니까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집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밥 먹을 이유가 없는 것 같고 집에 들어오면 나를 반겨주는 것도 없고 그 허전함이 저녁마다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집이 편한 곳이 아니라 견디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어요. 물기를 닦고 있는데 긴장이 없었습니다. 뒤에서 태식 씨 볼펜 소리가 나도 어깨가 올라가지 않았어요. 밥 냄새가 남아있는 부엌이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발소리를 내며 들어와도 몸이 굳지 않았어요. 이게 뭔가 싶었어요. 편하다는 게 이런 건지 몰랐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되는 것,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 조용히 있어도 괜찮은 것. 그게 그냥 집에서 가능하다는 게 저한테는 오래된 일이 아니었어요. 태식 씨가 그때 물었습니다. 불 끌까요? 주방 등을 말하는 거였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행주를 손에 든 채로 잠깐 그 말을 들었어요. 별말도 아닌데 대답하는데 조금 걸렸습니다. 목 어딘가가 조금 잠기는 것 같았거든요. 조금만 있다가요. 그렇게 말했어요. 태식 씨는 알겠다고 하고 다시 메모를 받습니다. 저는 다시 그릇을 닦았어요. 물기가 다 닦인 그릇을 찬장에 넣으면서 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또 힘들 줄 알았는데 이번엔 아니었어요. 그 말을 속으로 했을 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울진 않았어요. 그냥 눈이 좀 뜨거워졌다가 가라앉았습니다. 억지로 참은 게 아니라 그냥 그 감정이 자연스럽게 지나갔어요. 오랫동안 힘들었던 것들이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이혼하고 혼자 버텼던 날들, 저녁마다 TV 소리로 집을 채우던 날들, 밥 짓기 싫어서 냉장고 문만 열었다 닫던 날들, 딸한테 괜찮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하나도 안 괜찮았던 날들. 그게 다 거기 있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게 이상하게 실감이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태식 씨가 일찍 나가면서 냉장고에 메모를 붙였습니다. 오늘 가게 점심 장사 끝나고 병원 예약이 있다고 저녁 좀 늦을 것 같다고요. 저는 그 메모를 보면서 볼펜을 집었어요. 그 옆에 제 메모를 붙였습니다. 오후에 동네 내과 가야 한다고 저녁은 집에서 먹겠다고요. 태식 씨 메모 옆에 제 메모가 나란히 붙었어요. 별것 아니었습니다. 냉장고 문에 메모지 2장이 붙어 있는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는데 이상하게 오래 보게 됐습니다. 두 사람 일정이 같은 문에 나란히 적혀 있는 것. 내일 뭘 할지, 어디 갈지가 같은 공간에 붙어 있는 것.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행복하다는 말을 쓰기가 아직 조심스럽습니다. 그 말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요.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버티는 곳이 아니라 쉬는 곳이 생겼다고요. 혼자 채우던 저녁이 아니라 같이 비우는 저녁이 생겼다고요. 그게 제 삶이 달라진 방식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며칠 뒤 집에 왔어요. 예고 없이 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봤더니 수진이가 서 있었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반찬통이었어요. 깻잎장아찌였는데 제가 좋아하는 거였습니다. 그냥 지나다가요.
수진이가 그렇게 말하면서 통을 내밀었어요. 저는 받으면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왜 가져왔냐는 말도요. 그냥 받았어요. 수진이가 잠깐 들어왔다가 갔습니다. 태식 씨랑 짧게 인사를 나눴어요. 어색했지만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나가면서 현관에서 신발을 신다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했어요. 밥은 잘 먹고 있어요? 저한테 하는 말인지 그냥 하는 말인지 모르겠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그냥 말했어요. 잘 먹고 있어. 수진이가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한동안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려다가 말았어요. 그냥 코끝이 조금 시큰해졌다가 가라앉았습니다. 다 된 건 아니에요. 수진이랑 완전히 풀린 것도 아니고 앞으로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 일이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되진 않으니까요. 또 뭔가 걸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할지 저도 아직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는 알아요. 예전엔 힘든 일이 생기면 혼자 끌어안고 버텼습니다.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집에서 혼자 이불 속에서 삭히는 게 전부였어요. 근데 지금은 옆에 사람이 있어요. 말 많이 안 해도, 요란하지 않아도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요. 그게 생각보다 많이 달라요. 혼자 버티는 것과 옆에 사람이 있는 것 사이에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크다는 걸 이 나이에 다시 배웠습니다. 냉장고 문에 메모지 2장이 나란히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 두 사람 일상이 그렇게 조금씩 나란해지고 있었어요. 특별한 사건도 없고 극적인 순간도 없이 그냥 매일의 리듬이 둘이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로 충분했어요. 아직 겁이 없다고는 못해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아주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지금 이 저녁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그게 달라진 거였습니다. 딱 그거였어요. 무서운 것보다 지금 여기가 더 커진 것. 그게 제 삶이 달라졌다는 말의 전부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에게 한마디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마음까지 함께 전해두겠습니다.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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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습니다.